안녕하세요. 남쪽 도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여러 번 쓰고 지우다가 드디어 사연을 완성했네요. 멋진 성우님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부자인 시댁에 무조건 시집을 가라고 해서 2달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답니다. 남편이 많이 순진하고 착해 보여서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이가 절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엄청 따라다녀서 사귀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전짓만 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 조건으로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셨어요. 2년 정도만 하고 분가시켜줄 거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조금만 힘들면 되겠구나 마음 먹고 시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집살이에 2달 만에 10kg이 빠졌고 주부습진까지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쉬는 걸 보지 못하시고 옆에서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집안일 다 했으면 장 봐와서 저녁 준비해라. 네, 어머님. 저 혼자 다녀와야 할까요? 그럼 나이든 내가 같이 가리? 시장 가서 고기랑 생선 좀 많이 사오고 밑반찬거리도 사와. 그리고 네 시아버지 구두 수선 좀 해오고 내 반지 좀 늘려와라. 살이 좀 쪘더니 반지가 안 들어간다. 네, 어머님. 너 몸이 많이 굼뜬 것 같은데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라. 좋은 집에 시집을 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한 몸 헌신을 생각해야지. 가진 게 없어서 몸만 왔으니 제대로 때워야 하지 않겠냐? 네, 어머님. 빠릿빠릿하게 움직일게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군말 없이 했고 인상 한 번 찌푸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림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갈려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세탁기가 있음에도 어지간한 빨래는 모두 다 손으로 했고 넓은 집을 매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매일 수십 가지 했답니다. 시집간 지 1년 만에 친정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폐렴이 심해서 주무시던 중 심정지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당뇨가 있었는데 합병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외동딸이었던 저는 시댁이 전부였고 남편만 믿고 살아야 할 위치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무시는 적응되어서 참을만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어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하고 나서 저의 생활은 더욱더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남편은 임신해서 살이 찌고 배가 나온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시부모님은 변함없이 명령조로 저를 부리셨습니다. 배가 아파서 좀 쉬겠다고 해도 유난 떤다며 욕을 먹어야 했답니다. 어머님, 요즘 배가 계속 안 좋아요. 좀 쉬었다가 병원에 다녀올게요. 네가 뭘 했다고 배가 안 좋냐? 너 요령 피우려고 수 쓰는 거지? 고작 애 하나 가졌다고 왕비 노릇하려는 거야? 왕비 노릇이라니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애를 가지더니 말대답도 할 줄 아네? 네 돌아가신 부모가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 하라고 시켰냐?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배가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야. 꼴값을 떠네. 아주 상전이 났구만. 그럼 나랑 병원에 가자. 아무 이상 없으면 너 혼날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돈 없지? 내가 병원비 내주는 대신 이상 없으면 2배로 굴러야 할 줄 알아. 정말 배가 아파서 드린 말씀인데 제 말을 귀등으로 들으시고 화가 난 채로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가셨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여 집에 돌아가서 혹독한 살림을 했답니다.
시댁에 일만 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나가서 잡부처럼 청소도 하고 직원들 밥도 해줬고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짐꾼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었습니다. 그게 매일 있는 일상이었고 질리도록 행동했습니다. 다 참고 견딜 수 있던 건 남은 1년만 더 고생하면 분가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2년의 시간을 채웠을 때 분가가 아닌 매우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갓난 딸을 키우며 살림을 하느라 남편에게 신경을 제대로 못 쓴 게 너무 미안해서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일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외출했답니다. 회사 앞에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여직원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 이사님 사모님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시구나. 제가 얼굴을 외우지 못했네요. 사모님,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다 알다뇨? 뭘요? 모르셨나? 제가 괜히 입을 놀렸나 봐요. 죄송해요. 여직원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말길래 궁금해서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무슨 말 하려던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게 뭐죠? 이걸 말해도 되나? 아니다. 회사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대신 저한테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사님, 회사 비서랑 바람났어요. 둘이 아주 대놓고 연애질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직원에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감히 제 남편을 파렴치한으로 만드냐고 큰 소리를 쳤죠. 여직원이 회사로 들어가고 남편이 나오길래 바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바람 피워? 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방금 들어간 여직원이 당신이 비서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데 맞아?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뭐라고? 지금 바람 피운다고 고백한 거야? 그렇다니까. 왜? 내가 애인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 당신이 몸이 불어서 너무 못나 보여서 비서랑 연애 좀 하고 있었어. 왜? 안 돼? 남편은 긴장 하나 하지 않았고 잘못했다는 걸 아예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실이야?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바람 피운다고 당당하게 말해? 그럼 만만하지.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딸내미를 낳은 데다 외모도 예전 같지 않고 아줌마가 됐잖아. 뭐라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어디 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왜?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면 이혼이라도 하려고? 당신 뭐 있어? 돈이 있어? 갈 곳이 있어? 없잖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거 아니냐고. 내 덕에 공짜로 먹고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 회사 앞에서 감히 성질을 내나. 정말이지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고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저는 남편과 외식은 고사하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바로 일렀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니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시어머니였으니 제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이가 회사 비서랑 바람났대요. 저 정말 배신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눈물이 터지냐? 우리 아들이 잘나서 여자가 줄을 서는 게 이상한 일이냐? 어머님, 지금 그이 편을 드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고요? 바람을요? 시아버지가 바람나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자 바로 따귀를 한 대 맞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를 부려? 야, 네가 남편 간수 잘했어야지. 너 거울 안 보냐? 애 낳고 돼지 된 거 모르고 있니? 내가 네 서방이라도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겠다. 아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아이씨고, 네가 돌아갈 친정이 있냐 아니면 돈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나갈 거면 네 몸만 나가라. 우리 손녀딸은 내버려두고 나가란 말이야. 알았냐? 제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시면서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요?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왜 이렇게 저를 하찮게 여기고 시녀처럼 부려먹기만 하세요? 이게 또 맞고 싶어 환장했나 보네. 좋다. 오늘 아예 날 잡았다고 치자. 네 주둥아리에서 나온 말들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를 준비해라. 그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가 그렇게 된 걸 슬쩍 보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저녁을 드시더라고요. 억울하고 서글퍼서 딸을 데리고 밤에 몰래 나갔는데 시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서 몇 시간 만에 잡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네. 며느리 너 이혼하고 싶으면 혼자 나가라. 우리 핏줄을 데리고 나갈 생각은 집어치우고 너 혼자만 나가란 말이야. 너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지? 네 인생이 망가지기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그리고 아들, 너도 바람 그만 피워. 회사에서 소문이 쫙 나서 내가 얼굴 들기가 민망하다고. 바람을 피울 거면 직업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든가. 저를 혼내면서 남편에게도 경고했는데 이게 경고인지 조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딸과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 결정권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 남고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집을 한번 가출했더니 바람을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선택권이 없어서 참고 넘어갔답니다. 이후 분가를 원했지만 시부모님은 시댁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딸을 예뻐하지도 않으면서 딸이 눈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며 시집살이를 계속하라고 하셨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분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는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쌍욕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는 제 주제에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며 입 좀 다물고 시키는 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5년의 세월을 더 참고 살았는데 그땐 제 몸은 말도 못하게 앙상해졌어요. 애기 낳고 돼지라고 놀리던 남편이 이젠 해골바가지라고 조롱했답니다. 진짜 볼품없는 해골바가지네. 당신 밥을 잘도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삐쩍 마른 거야? 왜긴 왜야. 시집살이에 지치고 육아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어디 가서 살 빠지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살 빠지는 짓이라니? 그게 뭔데? 뭐긴 뭐야. 남자 만나서 뒹구는 거지. 당신이 마르긴 했어도 얼굴이 반반하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 들은 걸로 할게. 야, 너 눈을 왜 피해? 진짜 바람난 거 아니야? 그이가 자주 시비를 걸었는데 하다하다 시댁에만 있는 저에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고 묻더군요. 아니거든? 내가 바람 피울 시간이 있기나 해? 시간이 있으면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지? 없어, 없다고! 그런 지저분한 짓은 절대로 한 적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바람 피운 게 몇 명인지 세어봤어? 회사 비서부터 시작해서 미용실 직원, 보험 설계사, 내 딸 어린이집 선생까지 아주 더럽게 살았잖아. 이 여편네가 내 질문에만 대답할 것이지 내 과거 이야기는 뭐하러 해?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내가 하도 불쌍해서 그런다. 시집 와서 내내 고생만 하고 바람 피우는 남편 참아주고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참혹하고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종종 분노를 표출하곤 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서 손찌검을 심하게 했고 병원 가서 입원까지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수수방관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을 지냈고요. 이런 남편과 시부모님과 사는 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선아야,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워? 응, 화내는 것도 무섭고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아야해. 6살 딸이 제가 맞는 걸 보고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조심스럽게 타이르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딸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더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장을 써서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는 견디기 힘들고 같이 살기 싫다고 말이죠. 바람 피우는 게 취미인 남편과 하녀 취급받으며 사는 걸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그럼 이혼해라. 대신 손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우리 집 핏줄이니 손녀는 두고 혼자 나가라.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선아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아가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말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가 아직 어리잖냐? 어차피 크면 다 까먹는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하는데 선아는 아직 애고 크면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 아무튼 우리도 네가 매번 투정 부리는 거 질렸으니 좋게 끝내자. 위자료는 적당히 줄 테니까 홀로서기 해봐라.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 말에 동의하며 저더러 혼자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떼 같은 자식을 두고 나갈 만큼 모진 엄마가 아니기에 일단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뒤부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 주정을 심하게 부렸는데 어느 날 딸이 보는 앞에서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남자 생긴 거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내 딸 핑계대고 이혼하려는 거 모를 것 같아?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게 많네. 당신이랑 사는 거 질려버렸어. 더는 못 참아. 선아 보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딸 없이 혼자 나가지 못하겠다며? 안 되겠다. 당신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버릇을 좀 고쳐야겠어. 선아야, 네 방으로 가서 자. 엄마랑 아빠가 할 일이 있으니까. 아빠 무서워. 그러지 마. 빨리 나가! 딸을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근 남편이 달려들자 저도 발악하며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힘에서 밀리니 아주 심하게 얻어맞았죠. 실컷 화풀이를 한 남편은 곧 코를 골고 잠이 들었고 시부모님의 방에서도 코 고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딸 방으로 가서 번쩍 들어올려 안았더니 선아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가는 거야? 응, 엄마랑 둘이 살자. 이제 무서운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안 살아도 돼. 엄마랑 멀리 가서 살자. 야반도주 말고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법정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빼앗길 테니 식구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가기로 했죠.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고 멀리 도망갔어요. 그동안 비자금을 모아왔기 때문에 방 한 칸 구할 수 있었고 당분간 생활비를 쓸 돈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아이와 모처럼 웃을 수 있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곧 경찰과 시부모님과 남편이 단칸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빼앗아 가서 분개했더니 경찰들이 절 붙잡고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넘기더군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신병자가 우리 손녀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길 바랍니다. 가족들 사인 다 했으니 바로 잡아가세요. 어머님, 제가 정신병자라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 우리 손녀를 데리고 도망 나왔잖아. 넌 치료가 필요해. 병원 가서 네 머리통을 고쳐먹도록 해라.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다 못살게 굴었잖아요. 힘들어서 나온 건데 정신병자로 신고를 하다뇨. 말도 안 돼요. 저 좀 놔줘요. 경찰 아저씨 나 억울해요. 제발 우리 딸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미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에 가족들이 사인을 해서 저는 병원차에 끌려갔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진정제를 놓아주며 잠들게 했죠. 깨어나 보니 사방이 하얀 벽이었고 정신병원 이름이 빼곡히 적힌 환자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나가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아무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동을 피운다며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죠. 날짜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로 병원에서 누워서 지냈답니다.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주었는데 이혼 판결서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변호사를 써서 이혼 처리를 하고 제 딸을 빼앗아 갔답니다. 딸을 찾으려고 병원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혀 입원 기간은 더 길어졌어요. 그러다 더는 병원비를 내지 않았는지 퇴원을 시키더군요. 의사와 간호사들을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병원을 벗어나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어머님, 아버님! 누구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 어디 갔어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 찾아온 것 같군요. 이사요? 어디로요? 어디로 갔나요? 그거야 우리도 모르지.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든 이웃들에게 물어보든지 하시오. 시댁 식구들이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하여 회사는 그대로 있겠지 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남편 외도 사실을 알려준 여직원을 마주치게 되어 얼른 물어봤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전 이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정신병원에 갔다고 들었는데 퇴원하셨어요? 네, 내 남편 어디에 있죠? 아버님은요? 모르셨구나.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회장님이랑 식구들은 이민 가셨어요. 미국으로요. 이민이라뇨? 그럼 제 딸도 미국에 갔단 말인가요? 네, 뭐 아마도요. 사모님이 없는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사님 새로운 여자랑 재혼하고 회사도 팔아 넘기고 떠났다고요. 안 돼. 내 딸 선아 만나야 해요. 내 딸 찾아줘요. 저는 진정하지 못하고 회사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을 부르고 딸을 부르면서 돌고 돌았죠. 그러다 경비한테 잡혀서 쫓겨났답니다. 다시 시댁 근처로 가서 부동산에 찾아가 물었더니 미국 어딘가로 갔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웃집을 하나씩 다 돌고 돌다가 시아버지의 절친에게 주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주소가 이사한 미국 주소라는 거죠? 에휴, 애엄마 버리고 지들끼리 미국으로 가버렸네. 딱하기도 해라. 어르신, 여기 어떻게 가야 하나요? 미국에 가려면 뭐부터 해야 해요? 제가 반 정신을 잃고 흥분해서 물었더니 어르신이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은 돈부터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거 없고 돈 빌릴 사람이 없으니 일단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식당이고 식모질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마련했답니다.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딸이 다른 데 가지 않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말이 안 통하는 미국에 도착해 물어물어 시댁 주소를 찾아갔답니다. 초인종을 울렸더니 외국인 여자가 나오더군요. 영어로 뭐라 하길래 바디랭귀지로 제 딸을 설명하다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자는 손사래를 치며 모른다고 대답하더니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다시 문을 두들겼지만 영어로 소리를 지르며 절 쫓아냈습니다. 대사관도 찾아가 보고 한인타운에 가서 교포들에게 제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해봤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딸을 찾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협회에 제 소식을 다 전했으니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했답니다. 한국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입에 풀칠하며 우울한 날들을 보냈고 해가 한 번 바뀌고 다시 미국에 가봤는데
역시나 딸을 찾는 데 실패했어요. 슬픔이 가득 찬 채로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어리석게 야반도주를 했다가 이사달이 나서 뼛속 깊이 후회했고 하나님 부처님께 제 딸을 찾아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길 바랬는데 저의 의지와 달리 세월은 무척이나 빨리 흘렀어요. 어느덧 25년이 흘러 50대 후반이 되었답니다. 가정부와 식당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어느 공장 앞 지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젠 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떠오르지도 않았고 길에서 봐도 알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에 무감각했던 저였는데 식당을 매일 이용하는 공장장님과 친해졌고 사이가 깊어졌어요. 공장장님도 이혼하고 홀로 산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공장장님과 매일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눴더니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고 살림을 한 집에 차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식당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 새 남편은 남편대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제육이랑 두부김치, 그리고 된장국이랑 김치. 맛있겠네. 아참, 우리 공장에 새로운 청년이야. 엄청 멋있네. 반가워요. 남편의 직원은 5명이었는데 모두 환갑이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와서 그이의 기분이 들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해야죠. 우리 남편 공장에서 오래오래 일해주면 좋겠어요. 이이가 젊은 사람이 들어오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비로소 소원을 이뤘네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공장 앞 원룸이요. 가족들이랑 같이 안 살아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 어머,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요. 청년은 고아원에서 나와 공장과 건설 현장을 전전긍긍했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싶다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청년은 처음 인사 후 식당에 오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괜히 친한 척하면서 붙잡았답니다. 상광씨, 디저트로 사과 한 쪽 먹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근데 저만 주시는 거예요? 응, 이건 내가 남편이랑 먹으려고 사둔 거야. 자주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아들 같아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사모님 같은 분의 자식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난 엄마 자격 없는 사람이야. 그럴 리가요. 사모님 자녀한테 물어볼까요? 저는 딸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씩 웃고 말아버렸습니다. 청년은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열심히 남편 옆에서 기술을 배웠고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광씨가 좀 늦게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사모님, 제가 너무 늦었죠? 식사 끝났나요? 아니야, 내가 자네 목 남겨놨어. 앉아, 가져다 줄게.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하긴. 밥 많으니까 실컷 먹어. 밥을 우걱우걱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숟갈 뜨던 성광씨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를 테이블에 쾅 하고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답니다. 성광씨! 얼른 달려가 코피를 닦아주고 뺨을 때리며 깨워봤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사장님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5분이 지나도 구급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불안해서 성광씨를 등에 업고 지하 계단에서 올라갔답니다. 병원이 500m만 가면 있어서 그 방향으로 뛰었어요. 도로에 구급차가 보이면 손을 흔들고 태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구급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등에 업은 채 종합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링거와 주사를 맞았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기절한 거라며 엄청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숨을 돌리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깨어난 성광씨는 눈을 뜨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말했어요.
엄마, 상광씨, 정신이 들어?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날 업고 뛰는 꿈을요. 그거 꿈 아니야. 내가 상광씨 업고 병원에 왔어. 엄마, 우리 엄마 등이었는데. 어릴 적 업혔던 느낌이랑 같았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광씨는 현실인지 모르고 계속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날 찾아왔다니 엄마 보고 싶었어. 상광씨 눈동자에 눈물이 그득하게 맺혔더군요. 딱하고 안쓰러운 게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광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아들, 우리 상광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엄마도 상광이가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 엄마, 다신 날 떠나지 않을 거지? 응, 엄만 어디 안 가. 항상 상광이 옆에 있을게. 누워있는 상광씨에게 몸을 숙여서 안아줬습니다. 엄마 품 좋다. 엄마, 상광씨는 엄마라고 여러 번 부르더니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는 상광씨를 내려다보니 정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이마에 손을 올려주고 손도 잡아줬어요. 상광씨는 잠든 채로 제 손을 꽉 쥐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 순간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와 고개를 돌리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제 딸 선아가 보고 싶었고 상광씨가 안타까워서 여러 슬픈 감정이 뒤섞여 폭발해버렸습니다. 저녁에 깨어난 상광씨는 개운한 얼굴로 일어나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사모님, 저 때문에 시간 많이 빼앗겼죠?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상광씨, 일이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해. 안 그래도 내가 남편을 많이 혼냈어. 상광씨를 너무 부려먹어서 과로 때문에 쓰러졌으니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내가 혼쭐 내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고. 앞으로는 몸 사려가면서 아껴가면서 일해. 알았지? 사장님 탓 아니에요. 일은 할만해요, 사모님. 그럼 다른 일을 하는 거야? 혹시 투잡해? 아니요. 실은 친부모님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DNA도 등록했고 예전에 살던 고아원에 찾아가서 부모님과 살던 집을 알아냈거든요. 밤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고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아유, 저런. 부모님을 찾느라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그래서 뭔가 소식은 있어? 상광씨는 큰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을 알아냈고 사는 곳도 알아냈는데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대요. 노숙자 쉼터 같은 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아지지 않네요. 제가 딸을 찾으러 다닐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헤매던 시기처럼 상광씨도 가족을 찾고 있다는 걸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딸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과거 시집살이와 야반도주,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딸을 빼앗긴 걸 세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자 상광씨는 눈이 쏟아질 듯 크게 뜨며 놀라더군요. 사모님,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항상 밝으시고 웃고 계셔서 슬픔을 담고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25년 넘게 딸을 못 만나고 있잖아. 참 서글프지. 사모님,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저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사모님도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을 찾을 겁니다. 나보다 상광씨가 어른스럽네. 역시 자네는 인품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야. 나중에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궁금해지네. 아, 말 나온 김에 상광씨 애인은 있어? 분위기를 전환할 겸 연애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광씨가 피식하고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네,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천사 같은 여자랑 만나고 있어요. 사실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었구나. 순진하고 조용한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살고 있었구만. 아주 잘된 일이야. 나중에 결혼할 때나 볼 수 있겠지?
성광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 전에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성광 씨와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이리 와봐. 성광 씨가 할 말이 있대. 할 말? 우리 성광 씨가 부르면 가야지. 잠깐 설거지 마저 하고 갈게. 아들 같은 성광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얼른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테이블로 달려갔답니다. 성광 씨, 할 말이 뭐야? 그 사장님께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말해봐.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경사 났구만. 좋겠다, 성광 씨.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례될 수도 있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상견례 자리에 사장님과 사모님이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처가에서 결혼 전에 밥 한 끼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이 먼저 나와 얼른 휴지로 닦았습니다. 아이고, 주책이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오네. 성광씨, 고마워. 우리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사모님, 절 업고 병원에 가셨을 때 진짜 엄마의 품을 느꼈었어요. 간절히 보고 싶던 부모님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잠시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 아들. 나랑 내 남편이 부모가 되어줄게. 하루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부모가 되어줄게. 성광 씨의 마음에 감동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에 성광 씨와 백화점에 갔어요. 난생 처음 비싼 옷을 걸쳐봤답니다. 사모님, 이걸로 하시죠. 제가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비싸, 아들. 여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에이, 이왕이면 좋은 거 입으세요. 아들 소원인데 못 들어줘요? 어머니? 어머니? 그래. 아들님이가 선물해 주는 거니 욕심부려서 받을게. 잘 입을게, 아들. 그렇게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나서 상견례 날 멋지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남편과 집을 나섰습니다. 성광씨, 아니 아들 성광이와 셋이 택시를 타고 아주 근사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친아들도 아닌데 진짜 많이 떨리고 설레더라고요. 어머, 성광아, 엄마 어떡하니? 엄청 떨린다. 떨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들이 옆에 있지. 가보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예약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 성광이의 처가 부모님과 예비 아내가 일어서더군요. 사돈어른이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 사위가 왔구만. 그리고 옆에 공장장님과 사모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제 남편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칭을 사돈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하하, 우리 성광이를 아들 삼기로 했거든요. 아주 멋진 일이네요. 안 그래도 사위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선한 분들이라고 칭찬을 엄청 했다고요. 우리 성광이가요. 하하하,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군요. 그럼 사돈 앉으시죠. 저도 이어서 두 사돈에게 인사를 하고 성광이의 아내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성광이가 어떤 여자 만나나 했더니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났네요. 반가워요.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인사했더니 예쁘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버님도 매우 반갑고요. 잠깐! 아가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그렸던 제 딸의 얼굴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김진아라고 해요. 성광 오빠가 말 안 해줬어요? 들었는데 혹시나 했어요. 아니, 아무래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군요. 진아씨, 혹시 미국에서 산 적 있지 않아요? 미국이요?
아니요, 전 호주에서 살았어요. 호주요? 그럼 혹시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신가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취조하듯이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팔을 잡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잠깐 있어봐. 진아 양은 그러니까 내 딸인 것 같아. 잃어버린 내 딸이 어떻게 컸을지 상상했는데 바로 이 얼굴이었어. 진아 양, 진짜 이름이 뭐예요? 혹시 선아 아니에요? 제 말에 사돈 부부는 놀란 눈을 했고 진아 씨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제 이목구비를 뜯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아요? 제 옛날 이름인데 어떻게 아셨죠? 혹시 엄마세요? 진짜 나랑 헤어졌던 엄마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보는 부부였고요. 맞구나. 네가 선아구나. 세상에. 내 딸 선아를 여기서 만나다니. 나야 나, 네 엄마라고. 이 엄마가 늙어서 못 알아보겠니? 날 버린 엄마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지 오래돼서요. 선아야, 난 널 버리지 않았어. 빼앗긴 거야. 네 아빠랑 조부모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고 널 데리고 이민을 갔다고. 널 찾으려고 미국 땅에 가서 한참을 찾아다녔어.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딸과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잃어버린 후 찾아다니고 그리워하던 날들을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난 정말로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고 시부모님이 날 찾아내서 정신병원에, 그리고 널 데리고 이민을 갔어. 미국으로 갔다고 들어서 한참을 찾아다녔다고. 저기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가 잘못된 것 같네요. 상광 오빠, 오늘 상견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나 지금 엄청 복잡해서 일어나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성광이가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진짜야. 딸을 찾아다니고 그리워하셨어.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고. 날 믿어. 25년? 아니면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자마자 모녀 사이라도 되라는 거야? 난 지금 복잡하거든. 어서 두 분 모시고 일어나. 아니다. 우리가 먼저 나갈게. 엄마 아빠 집으로 가요. 어서요. 딸은 충격이 컸는지 자리를 박차고 레스토랑에서 빠져나갔어요. 딸의 양부모님도 따라 나갔고 잠시 후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선아야, 선아야! 내 이름은 진아예요. 선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따라오지 마요. 복잡하니까. 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아의 양부모님이 절 가로막고 다음에 진정되면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양부모님도 혼잡했는지 따가운 눈총을 쏘면서 말했답니다. 결국 딸을 떠나보내고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어머니, 진짜 진아가 딸이에요? 분명한 내 딸이야. 엄마는 자식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진아가 입양된 건 저도 몰랐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겠지. 과거에 나와 헤어지고 식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잊고 싶은 모양이야. 어머니, 제가 다시 자리 마련해 볼게요. 일단 다들 마음 정리가 된 후에 만나는 게 좋겠어요. 성광이는 저와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 줬고 놀란 저를 계속 안정시켜줬습니다. 며칠 뒤 성광이가 저에게 어디로 나가보라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혼자 나간 그 자리에는 딸이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떨려서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아야, 진아라고요. 그래, 진아야, 미안하다. 뭐가요? 날 버린 게 아니라면서요? 응? 응,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네 친아빠랑 조부모가 빼앗아 갔어. 그 아빠라는 인간 참 대단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던 거니?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이민 갔다고 했지. 난 미국으로 듣고 미국에서 널 찾아다녔어. 아무튼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딸아이는 과거를 억지로 생각하며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호주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아무튼 회사를 차리고 나서
아빠는 재혼한 아줌마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거기 가서도 그런 짓을 했니? 네 아빠가 나랑 살 때도 숱하게 많이 바람 피웠어. 아무튼 바람난 아빤 내연녀의 부모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헤어지라는 경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살림까지 차렸어요. 그 집에서 둘이 잘 살다가 얼마 못 가 가스 폭발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재혼한 아줌마가 할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떠났어요. 1년도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회사가 망했고 조부모님은 부자로 살지 못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호주에 살던 지금의 부모님이 날 입양해 줬어요. 그때 제 나이가 8살 때였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충격이 많았겠어. 미안하다. 저나 사모님이나 그 집 식구들 때문에 굉장한 일을 당했네요. 정신병원에 끌려가셨다고 했죠? 내가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 그냥 날 버리고 떠난 줄 알고 지냈어요. 절대로 널 버린 적 없어. 선아야, 난 항상 널 그리워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 친엄마가 맞는지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친자라면 그래, 검사 받아보자. 분명히 넌 내 딸이니까 확실할 거야. 그런데 친자라면 어떻게 할 거니? 글쎄요, 그건 역시 복잡하네요. 전 이미 엄마가 계셔서 말이죠. 엄마가 2명이면 되지 않을까? 내 욕심이지만 난 진아 너의 엄마로 지내고 싶어. 가끔이라도 널 보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다고. 아직 난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친자 검사를 받아보자고 부른 거예요. 예약했으니까 같이 병원으로 가시죠. 딸과 대화를 나누고 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나지 말자고 하더군요. 성광이는 저 때문에 좀 불편하게 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성광아, 나 때문에 괜히 너희 사랑에 금이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모른 척하면 아무 일 없이 결혼했겠지. 근데 내 딸을 눈앞에 두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날 이해해주면 좋겠다. 당연히 이해하죠, 어머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들아 하고 알아봐주는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진아 입장이면 기뻤을 거예요. 진아도 아마 기쁜 마음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고맙다. 착한 녀석, 고마워. 상광이는 다행히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어요. 아마 딸에게도 많은 말을 하며 설득했을 겁니다. 대망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와 딸 둘이 만나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의자가 펼쳐진 곳에 나란히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 딸이 맞았습니다. 친엄마 맞네요. 응. 그럼 어떡하죠? 내 욕심대로 널 만나면서 살고 싶구나. 난 따뜻하고 착한 성격이 못 돼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 제가 웃으면서 엄마를 대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그래, 상관없다. 날 만나주기만 하면 돼. 그거면 돼, 딸. 딸이라고 부르는 게 많이 어색하네요. 저 이름 선아 아니고 진아니까 확실하게 진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진아면 어떻고 선아면 어떻니? 내 딸이면 아무 상관없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죠. 배고프네요. 응,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집에 갈래? 아니다. 내가 너무 앞섰다. 식당 가서 먹자. 유전자 결과를 듣고 극적인 포옹이나 감동은 없었습니다. 딸이 어색하게 앞에 앉아서 밥을 오물오물 먹었고 저도 눈치를 봐가며 천천히 먹었답니다. 결혼식 때 어디 앉으실 거예요? 응? 결혼식 때? 듣자하니 성광 오빠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오빠 혼주석에 앉으실 거예요? 네가 싫으면 그냥 뒤에 앉도록 하마. 아니요. 오빠한테 그날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오빠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오기 전까지 딸과 2번 만났는데 아직 손도 잡아보지 못했답니다. 결혼식 당일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맞이를 했어요.
올 사람이 많지 않아 그냥 형식상 서서 웃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 성광이 장모가 저를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얼른 들어갔답니다. 진아야, 무슨 일이니? 나 찾았다면서. 이리 와보세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딸은 앉은 채로 저를 안아주더군요. 어색하지만 잠깐 안고 있을게요. 엄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결혼해서 잘 살게요. 그래, 진아야. 내 딸 진아야. 잘 커줘서 고맙고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울어요. 실컷 울어도 돼요. 나중에 나도 울 일 있으면 엄마한테 기댈게요. 우리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도록 해요. 그래. 나의 딸 고맙다. 사랑한다. 딸아이는 사랑한다는 말까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안아주니 기분이 몹시 좋았답니다. 실컷 울고 나서 혼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감동적인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딸과 아들 같은 성광이가 부부의 연을 맺으니 더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무사히 끝나고 딸과 성광이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와 남편은 딸의 양부모님과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딸 양어머니가 저더러 좋은 엄마가 되어주라고, 딸에게 똑같은 엄마가 되어주자고 악수를 청했고 저는 기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흘러갔고 딸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며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결혼 3년 만에 손녀를 낳았는데 정말이지 딸의 아기 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똑같이 생긴 손녀를 낳았네. 너 아기 때랑 똑같아. 정말? 내가 이렇게 예뻤어? 그럼 진아니가 너무 예뻐서 엄마가 눈을 떼지 못했다니까. 하긴 내가 지금도 예쁘긴 하지. 엄마, 좋은 유전자 줘서 고마워. 그래? 나도 고맙다. 예쁘게 자라줘서. 그래, 엄마. 그래, 딸. 저와 딸은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반가워서 포옹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수다도 떠는 그런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딸의 양어머니만큼은 못해도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남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 사연들을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슬프셨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든 간에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딸과 더 가까워지고 손녀도 잘 돌봐주고 아들 같은 성광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오랜 행복을 지속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